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2020년 접어들어서 지난 3주 동안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순으로 시장 전망을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경자년은 지금부터겠죠.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릴까 합니다. 건국 이래 최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하는 12, 16 대책 이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고 또 실수요자와 다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계시죠. 한문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죠. 두성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계의 김두한. 김두한. 소장님 천재신 것 같아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 주간 전망대를 갖다 진행합니다만 그때마다 좀 이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쪽은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위치와 입장 또 철학에 따라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질문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세 분께 그냥 자칫 어떤 뭐 고난이 될 수도 있는 박사님. 예. 먼저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 학창 시절에는 주로 이랬거든요. 8.15 해방, 그렇죠. 6.25 사변, 맞습니다. 뭐 아니면 뭐 4.19 이거, 뭐 12.6 사태. 주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격변기. 네네. 근데 요즘은 이런 식의 숫자가 주로 부동산 정책에만 붙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9.13, 12, 16. 네네. 뭐 그래서 이제는 뭐 12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12 사태 얘기하는 사람 없고 12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9.13, 12 지금 뭐 등등 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약 한 20차례 정도의 대책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게 이제 모든 정부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발표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붙이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러 대책들 약 한 20번에 가까운 대책들이 발표가 됐고 또 그 대책 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호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18번에서 20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017년도에 8.2 대책과 그다음에 2018년도에 그 이제 9.13 대책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12, 16 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9.13 대책과 12, 16 대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직전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그 상승폭이 가팔랐다.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가팔랐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8.2 대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게 됐고 9.13의 경우에 있어서와 12, 16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9.13의 경우에는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함으로써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가능한 한 그 부분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을 조금 잠재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보유자에 대한
뭐 그야말로 부유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시켰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9.13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2018년도에 네. 9.13인데요. 벌써 재작년 일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 해가 바뀌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안까지 상당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왜 없느냐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직전까지 거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보여오다가 그 9.13으로 해서 급격하게 시장은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안정이 되어 왔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도 그것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야기하기는 한 5주 정도 내외의 그 안정세 혹은 약세가 지속이 되었었는데 2019년도 6월 말경부터 다시 새로운 조짐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정되어 있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묘하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오히려 공급 부분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가세하면서 시장이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급기야 8월 달 넘어서면서 11월 달에 점에 와서는 굉장히 그 가파르게 또다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12.16이라는 대책을 쏟아내겠는데 가장 최근 대책이 되겠죠. 네. 그 12.16 대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더욱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출 규제를 더욱더 조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전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가격별로 해서 그 조이는 부분들을 다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9억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전에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LTV라고 하죠. 그 네. 부분을 이제 40%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9억 이전에는 여전히 40%를 적용하지만 9억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세담보대출도 그렇고 굉장히 대출을 지금 아주 굉장히 강하게 조우는 그때 뭐 15억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억 이상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 부동자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아마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이제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더욱더 그 세율 자체를 갖다 올리는 쪽.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들어서서는 사실상 공시 가격 자체도 지금 올릴 예정이고 또 공시 가격에 올리는 폭도 현실화를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세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올해의 아마 12월 말에 나오게 되는 그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함께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6월 달, 7월 달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해서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이야기가 되었던 네. 분양가 상한제의 예. 민간 택지 확대 적용 지역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시내로 국한되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주변에 있는 과천이라든지 네. 광명 이런 쪽으로 확대시켰다는 그런 점이 특징인데요. 어쨌든 12.16은 9.13의 어떻게 보면 복사판인데 더욱더 강도를 높인 업데이트판이다. 이렇게 하면 막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소장님, 네네. 뭐 언론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당군 이래 이만한 초강도 정책은 없었다 했는데 지금 뭐 한 달 남짓 조금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시장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한 달밖에는 안 지났어요. 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 항상 대책이 나오면 적어도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안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가 측면에서 보면 마용성의 뭐 여러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뭐 공덕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한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그러니까 호가가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하고요. 그래서 네. 이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느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거나 오히려 더 안정이 더 오래되느냐의 문제인데 좀 다른 양상은 뭐냐면 불안감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8.2 대책이나 9.13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일단 좀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다면 지금은 12.16 대책은 성격이 좀 다른 게 기존 8.2 대책이나 9.13 대책은 좀 새로운 내용들 뭐 카드도 여러 카드들을 꺼냈다면 12.16 대책은 두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업그레이드 버전, 기존 나왔던 대책을 더 강하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봤잖아요.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더 강한 대책이 나왔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더 강력한 시그널을 줍니다. 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원상 회복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데 시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게임, 뭐 권투를 보자면 링 안에서 정상적인 규칙에 의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 정상적인 규칙이 무너지고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게 기존에 하던 양식과는 좀 다르게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거 심판이 이제 심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6개월, 1년 지켜봐야 되겠지만 9.13 대책과는 좀 다른 양상, 더 불안해하고 있고 최근에 상담 문의를 보면 이제 세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불안이라 하시면 주택 보유자의 불안이죠. 그렇죠. 보유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네, 세금을 네,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 될까를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투자해야 되는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는 그럼 이렇게 한 교수님, 네. 지금 이 두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예, 예. 늘 이 부동산 때문에 20번에 가까운 정책들을 다 쏟아냈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이 집값 갖고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은 백약이 무효입니까? 이게 아니면 왜 정책이 이렇게 안 먹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건 전두환 때를 더듬으면 되겠죠. 노태우 때 200만 원 던지고 김두한이 말고 나서. 전두환? 네네. 예. 전두환. 그때 200만 원 공급 던지고 나서 이제 시장이 90년도부터 한 10년간 안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네, 노태우 때 시작한 건데 전두환 시절부터 시작된 네, 짰던 네. 프로그램이죠. 네. 이미 증명은 됐죠. 네. 공급이 받쳐주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받쳐주면 시장은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갭투 저금리 유동성이 이제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뭐 빚내서 집사자가 시작이 됐고 그게 예. 이제 도화선이 됐고요. 그 도화선을 막으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대책을 써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출범하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어떤 비판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주성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2.0이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금 여러 번 대책을 냈잖아요. 아까 20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대책 자체가 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일으키기를 원하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네. 우리가 상투적인 말로 한다면 간을 본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알아서 정리되길 바랬는데 의외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도 뭐 석학의 소리를 듣는 투자자들입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각지대와 새로운 사각 틈을 찾는 뭐 그런데 뛰어나신 분들이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핵심인 거를 이제 말씀 주신 9.13 때 이제 그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시장의 아이콘인데 재건축 사고 팔고 들고 하나 더 사고 이주비로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됐어요. 네.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 시장이 죽을까봐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미스매치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3월이었죠.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분명히 던졌어요. 아까 원인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원인을 그걸로 보거든요. 리디노미네이션 던졌을 때 시장에서 각 은행의 PB 분들은 이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저 PB 그저 VIP들한테 예. 이게 만약 화폐 개혁이 된다면 만약 1000분의 1이잖아요. 지금 네, 예정했던 네. 말들이 그게 그럼 뭐 10억짜리가 뭐 1억짜리 집이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단위가 그럼 당연히 어떤 폭등할 거라는 건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에 적합한 나라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됐고 5월, 6월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고 그러면서 PB센터들이 움직이고 언론이 그걸 좀 쳐줬어요. 네. 그게 뜨면서 PB센터들의 VIP들이 혹시 한다라면 하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사두는 게 남는 겁니다. 남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촉발이 됐어요. 거래량은 많이 없었지만 그게 촉발이 됐는데 정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냥 놔뒀으면 가다가 리디노미네이션만 죽였어도 끝난 건데 그거를 한 달만 있다가 바로 뭐 분양가 상한제 던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시장에서 혼란이 온 거죠. 네. 이게 무슨 일이지? 거기다 이제 공급 부족론 나오고 네. 언론에서 또 현 정부의 좀 비협조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편향적인 기사가 많아요. 90% 이상이 좀 유주택자를 위한 시장을 위한 그 기사들이지 중도적인 입장의 기사가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젊은이들한테 불안 심리가 이제 폭발된 거예요. 이어져 가지고. 그 올라가다 보니 정부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좌시에서는 뭐 경제 성장률이고 뭐고 더 큰 국가가 큰 짐을 지겠다는 판단 아래 12.16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당군 일의 최초의 보도 못한 그것보다 더 강화도 던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은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치적 시나리오와 경제적 시나리오 다 이미 집권 여당에서 체크를 다 해보면서
해 왔었는데 시장 자정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집권 야당 쪽이나 어떤 뭐 기득권 이쪽에서는 집값이 올라야 또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현 정부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고 정책을 내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정책적 시나리오로 마지막에 집값 안정이라는 무주택 서민의 표를 노리고 던졌다, 이렇게 좀 마감 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하나고, 못 잡은 시나리오가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 부동산이 그렇거든요. 지금 서울도 어디 뭐 강남 집값 오르는 이것만을 갖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전국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 가운데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거든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얼마 전에 저도 신촌역 앞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1층이 막 공실이 막 훤해요. 맞습니다. 예. 어디 뭐 요새는 진짜 그럼 홍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저 대학 시절에 종각이 내려가지고 종로서적이나 저 YMCA 앞에서 약속 잡고 이랬던 시절인데 맞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판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반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서울로 한번 좀 해가지고 서울에 우선 보자. 이렇게 서울 집값이 왜 올랐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우리 부동산 업계에 김도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는 뭐 똘똘한 놈 한 채 뭐 이런 차원보다도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저금리, 네. 뭐 돈이 많고 네. 정책적으로도 아닌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집 사라고 금리 낮춰줬고 대출 풀어줬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또 몰리게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서울 집값이 유난히 이렇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 그 배경을 세 분한테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 얘기할 것도 남겨주시고. 두 박사님 먼저. 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 저는 한 가지만 수급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그동안에 뭐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최근에 나온 이제 발표를 보면은 충분히 공급이 이제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된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건물들, 아파트나 주택들을 다시 사실은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용적률을 더하게 되면 또 많은 물량을 이제 쏟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정부는 첫 번째 출범과 동시에 가장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을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는 수단 자체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발을 스스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버텨왔느냐. 그동안은 2015년, 16년도에 인허가가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많았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최근에까지 그래서 아마 2020년 올해까지는 서울의 지금 물량 자체도 충분히 수요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물량까지 되지만 2021년 내년부터는 절반에 가까운 식으로 입주 물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 이제 불안감들이 시중에 있는데 정부가 그 시중에서 서울 시내에도 충분히 정비 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내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저 우이독경하듯이 그와 전혀 상관없이 3기 신도시라는 이제 뜬금없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으로 먹힐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기 신도시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2기 신도시도 지금 진행 중이고 2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주변에 충분한 교통망을 갖추어야만이 의미 있는 그 연결고리로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토지 보상금 등을 통해서 시중에 또 불쏘시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충분한 공급 대책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들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더 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에 지금 살고자 하는 부분들은 정부는 그것을 다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갖추고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감안할 때 서울에 주택을 갖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인접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만 수요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있어서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당연히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상태를 방치시켜 놓는다면은 한 2, 3년 지난 뒤에는 저는 정부가 대책과 규제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급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입니다, 한 교수님. 네. 두 박사님이 자꾸 시장 불안에 대한 그걸 조성하시는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연구원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건설산업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좀 더 좀 안정적인 뭐 대안이라든지 좀 안심되는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저는 뭐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썼지만 서울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공인중개사 수가 인구 1000명당 뭐 공인중개사 단위 숫자가 있잖아요. 그게 6배입니다, 일본에. 엄청난 숫자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지금 약간의 좀 과도한 뭐 안티분들이 나올 것 같지만 좀 뭐 드릴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담합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별로. 모 단지에 가면은 부동산들이 새로 개업을 하려고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정도로 담합을 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이미 국토부에서도 캐치를 했고 네. 그래서 법안들이 나오고 사설조사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원인은 그런 요인과 그리고 뭐 스타 강사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좀 저금리 유동성과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에 대한 어떤 출구로 주택을 이제 대상으로 삼은 거죠.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이 됐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너무 방만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번 대책을 내면서 시장 자정작용을 기대했던 게 미스매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역대 최저예요. 거의 네. 수준이.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건 주식에서 똑같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허물이 벗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조금은 좀 자산 관리 좀 조심해야 된다 판단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뭐 시장 교란 세력, 처음에는 건전한 투자 세력이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불건전한 투기 세력으로 된 다주택자분들, 이분들과 갭 투자자들이 가세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과 대안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심리가 뭐냐면 이제 구매는 구매 욕구가 있고요. 구매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구매 능력, 집 사지 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구매 욕구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뭐냐면 타인에 대한 욕망,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최근에 이제 경제 양상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예전에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2%도 이제 겨우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자영업자들도 거의 붕괴를 하고 있잖아요. 평생 직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기존의 상승 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안정 또는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뭔가? 뭐 주식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과 황금성, 안정성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식이 수익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파트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성도 있고요, 수익성도 있고요, 황금성도 있고요.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그냥 국민연금만 바라보기에는 내 노후가 불안하고 뭔가 투자를 해야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 대안이 아파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투자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타겟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저금리에 뭐 유동자금의 정부 정책의 부작용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는 해요. 규제를 해야 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부작용이 뭐 이게 이번 정권 총선 대선 앞두고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택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 없이 오직 두들겨 패기식의 대책만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우리가 말미에 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이번에 문제점들을 물으셨으니까 네. 예, 그걸 말씀드린 거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재편이라든지 대안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결국 또 이거 가끔씩 패널 분들한테 제가 듣는 컴플레인인데
왜 질문지 없는 얘기 자꾸 하냐 하셔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기 더 좋죠. 우리나라에는 분명 부동산 불패 믿음이 있습니다. 네. 특히 땅. 뭐 아파트보다 진짜 큰 돈은 땅인데 네. 거기 묻어둬 가지고 뭐 후회하시거나 그거 하신 분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뭐 부인하고 싶기는 하지만 또 현실이었던 것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또 일본을 따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저는 그 부동산 그 거품 붕괴 이후에 그 회복이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분야에서도 일본 따라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90% 이상 있다고 봅니다. 90% 이상이 네, 있다. 다만 우리가 일본 사태에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좀 시기가 좀 늦춰질 뿐이고 강도나 어떤 흐름이 약간 연착륙할 뿐이지 이 정부에서 이미 그거를 다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오버페이스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가계부채 뭐 전 세계 2등이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표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부동산 갖고 지금 매몰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촌에서 그 뭐 비어 있다는 것처럼 제가 강남에서 근무를 20대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한 30년 지났죠. 30년 만에 강남의 임대 현수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까지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그 그림자 섀도우로 그냥 마케팅이 다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수요가 문제가 있고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지금 무감각한 것처럼 느끼는 일부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뭐 전문가들 다 조금 알고 계시고 뭐 출구 전략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서울의 어떤 문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길게 봐야 되는데 뭐 통일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저도 답을 못 내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상한 신호들이나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뭐 시중에도 그렇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네. 전세라는 제도가 예. 있어가지고 전세 제도가 어떻게 보면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만 몰아가고 있는데 전세를 세입자로서 전세를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거 비용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나 전세로 사는 경우와 월세로 사는 경우를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 전세로 사는 경우가 가장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이 그 전세 제도의 전세 보증금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는 아마 일본의 경우는 전세 제도나 뭐 미국의 경우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장 상황에 있어서 보면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나 이제 담보나 이런 부분 대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뭐 90%, 100%까지도 지금 모기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뭐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LTV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그거로 좀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주택 공급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했을 때 시장에 있어서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버블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등하는 상황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같은 경우에도 12, 16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 저는 뭐 사인들에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달, 11월 달, 특히 작년에 2019년도에 8, 9월 달에 가격 상승폭은 주변에 몇 군데를 제가 포인트로 집어서 보면은 놀라울 정도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우려를 제 스스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이러한 급등 정도의 상황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유도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저는 시장에서 버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김인만 소장님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출구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정부가 뭐 뉴스만 틀면 뭐 정부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라도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신혼이다 뭐 30대 이제 집이 저 안 사겠어요. 왠지 떨어질 것 같거든. 네네. 근데 지금 팔아라. 집 많은 사람은 팔고 갭 투자해갖고 여러 채 들고 있는 사람도 팔아라. 세금 두드려 맞기 싫으면 네. 이런 얘기입니다. 팔려야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한데 거기다가 살 수 있는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런 식이면은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는 내놨지만 시장이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사실 이번 12.16 대책을 보면 약간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포함된 있어요? 게 뭐냐면 네. 올해 2020년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 6월 전에 팔면은 그렇죠. 근데 조건이 이제 10년 동안 집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려면 차라리 그냥 한 3년 보유, 2년 보유 정도만 해줬으면 되는데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잘하면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너무 풀어주면 이것도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라고 하는데 이게 떠받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사람 마음은 굉장히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간사한 게 집값이 오를 때 되면 못 사서 막 안달이 못 사서 나고. 안달이죠.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계약이 될 때 보면 집값이 오를 때 계약이 잘 되거든요. 집주인이 5천만 원 이렇게 올려주면 오히려 계약 매수 대기자들이 따라서 사는데 내려주면 예를 들어서 뭐 사겠다는 사람이 5천만 원에 내려주면 내가 계약할게라고 해서 5천만 원에 내려주면 계약 안 하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자꾸 이게 뭐 팔아라고 하는데 사람 매수자 마음은 그렇습니다.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전세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아니 집을 사서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사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정부는 두들겨 패고 있는데 또 받쳐줄 사람은 이 분위기에서 미쳤다고 사냐. 네. 기다려보면 더 네.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할 것 같다. 파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세금 다 내면서 이렇게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가보면 있긴 있는데 팔아야 되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지만 일단 다른 분들은 그래도 6개월,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다수의 소유자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수 대기자들도 마찬가지. 기다려보면 더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내가 또 사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글쎄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그걸 갖다 정책 당국에 계신 분들이 그걸 뭐 모르는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답도 없는 그 돌아가지도 않을 대책을 왜 내놓고 진짜 그러면 뭐 그냥 한 교수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살짝 이렇게 뉘앙스를 내비치셨습니다만 우리 그냥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잉입니까? 뭐 시장이 작동을 해야죠. 팔릴 수 있게끔 해주고 살 사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가격 수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근데 지금 시장은 멈춘 것 같거든요. 제가 그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달리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쪽의 결과, 즉 우리가 부작용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번에 12.16 사태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주면서 다주택자들 또 1주택자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전세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줄이게 만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을 아마 내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주택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 준비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잘 안 살려고 합니다. 더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상승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하락기에는 매매가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어떤 전망을 어둡게 보고 대부분은 주택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우선은 전세, 월세의 형태로 있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은 전세 물량들이
팔려고 다 내다 보니까 또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전세 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쪽에서. 예, 전세를 네, 강세를 네. 보이다 보니까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내가 정부가 저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준다니까 기다리고 있고 편안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데 있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압박이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또 금융창구가 맡겨서 용이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반전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전세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존 보증금에다가 사실은 월세로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은 무주택이니까 정부에서 너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칭찬도 받으면서 대기 상태로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활상에 있어서 안 나가던 월세가 또 추가로 더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서민들은 제일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로 표현하면 좀 심합니다만 제일 아래 단계에서 편하게 조용하게 있는데 오히려 부담과 고통은 영 모르는 돌이 던져지듯이 그 고통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세가 상당히 주거 비용으로 따지면 가성비 좋다고. 네네. 제 후배 중에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뭐 제법 여의도에서 이제 제법 그거 하는데 이 친구 전세 얼마짜리 전세냐면 저희 동네보다 비싸요. 매매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면서 짱짱한 데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새 집에 살고 네. 늘 네, 맞습니다. 새 아파트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만 그거야 또 괜찮은 전세고 네. 그냥 당장 내가 내 머리 눕혀서 쉴 수 있고 밥거리 먹을 수 있는 집 한 칸 그거라도 전세라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이 먹이사슬의 최하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가 잘해주겠거니라고 믿었는데 내놓는 대책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나오면은 이거 사실 벼락 맞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 전세 자금은 조금 더 오른다. 그러면 교수님 이러다가 전세 자금 대출도 막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기조를 보면 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최근에 뭐 소형주택도 뭐 1억 1,000짜리면 9천을 갖다 LH에서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서민 좋다니까 괜찮지만 지금 6억에서 9억 풍선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벌써 언급을 했고 네. 또 이번에 또 정무수석도 또 얘기를 했고 예.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그 뜻이 그건 것 같습니다. 대출 금지를 9억, 6억도 거기도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진짜 시장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왜 주저주저하냐면 예전에도 한번 발표할 때 그랬어요. 거래 절벽이 오면 경제에 부담이 될까 봐가 이제 경제부의 기획재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국토부는 그래도 가야 된다가 좀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걸 통합해 보면 정부가 마지막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잡힌다면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총선이 바로 코앞이에요. 네. 지금 이제 풍선 효과로 지금 이제 강남을 잡았잖아요. 일단은 네. 2단은 모르겠고 네. 풍선 효과로 가 있는데 풍선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예. 하면서 거기도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자정작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안 일어난다라면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시나리오상 안 던지는 순간 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주택 서민들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두들겨 패는 정책이라고 이런 표현할 정도로 정책 하는 일은 맞으나 선한 일을 했지만 결과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제 논리로 레버리지 역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예. 지금 매몰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시장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초강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총선이 되어야 정책이 유지가 되고 대선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번에는 다르다. 뭐 this time is different란 말이 많잖아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서야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이 다 같이 던진다는 거는 신호를 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 할 거다라고 방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도 5대5다. 근데 만약에 집권 여당이 3월 달 돼가지고 총선이 좀 유리한 유세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총선이 이기면 대선 다음 정권도 모르니 그럼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를 다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은 네. 저번에 이제 뭐 비서실장께서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부 내에 다주택자인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로 지금 있으신 분들이 총선 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처분할까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단순히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정말 정책의 의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 이래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던데 왜냐하면 재작년에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그 50% 정도가 다주택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한 25%에서 30%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처분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신호를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약 처분을 한다라면 그 다음 신호는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성이 좀 분명히 있는 거죠. 글쎄요. 근데 이번에 또 청와대 비서실에서 상당 부분이 또 총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주택을 처분하고 나가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처분 안 하고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전 총리께서도 지금 강남에 내놓은 아파트가 미리 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설 이전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직전에 이제 내놓으시는 등에 있어서 어쨌든 그분도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드리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힘으로만 밀어붙여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믿음이 같이 합쳐져야만이 의미 있는 결과를 시장에서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로서의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뭔가 좀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솔선수범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늦은 것 같고요. 이미 8.2 대책 나오고 9.13 대책 나왔을 때 다 정리를 했다면 그래도 좀 믿어줄 텐데 총선 앞두고 지금 와서 거래한다고 해서 안 믿어줄 사람이 믿어준다든가 그렇지 같지는 않고요. 사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세금 다 내고 가지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아니 그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데 강남에 집 하나 없다는 것도 사실 그것도 또 이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남이나 뭐 이렇게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시각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많은 왜곡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전세를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MB 정부 때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전세란 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이 와서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놀라는 거 아니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거액을 어떻게 집주인한테 맡기느냐 뭐 이거 보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안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 자금으로 우리나라는 못질 좀 해도 되잖아요. 외국에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계약서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거 제도가 없다 이래서 놀라는데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내가 가진 소득 수준 범위 이상으로 버블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죠. 나는 5억짜리 전세 정도가 적당한데 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내 능력에 오히려 초과해서 10억짜리에 살면서 그렇게 늘어난 전세가 매매를 떠받쳐주면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집값 폭등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틈이 되면 결국에는 이 거품을 좀 빼야 된다. 무리해서 내 능력 범위 밖으로 너무 과도한 전세는 저는 부동산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단기간에 빼기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 있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은 또 표를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고가주택을 규제하는 건 또 지지 기반들이 사실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0%는 또 있으니까 지지 기반을 따지면 고가주택 규제는 전세자금 대출은 더 규제할 가능성도 높은데 예를 들어서 6억 이하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내 표박까지도 이게 다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다면 고가 아파트 위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토론에 있어 갖고 진영 논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좌우지간 역대 정부가 이걸 갖고 너무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성장률 떨어지고 경기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확 대출 풀어줘 가면서 이거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버블 생기면 이 버블 때문에 또 사회 문제되고 뭐 국민들 또 갈갈이 나뉘고 하니까 또 잡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잡히고
소장님 말씀하신 김에 아까 그 가장 지금 이제 시장에 몸담고 계신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 뉴스 시간에 언급됐던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매매 허가제 네. 정무수석께서 언급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시장이 가끔씩 박원순 서울시장 가끔 얘기한 토지 공개념 이게 지금 국민 공유제라고 국민 공유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인데요. 사실 당혹스럽다. 주택거래 허가제도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게 아니 용어 자체가 이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허가를 받느냐. 근데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사실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잖아요. 네. 모두 다 하진 않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예,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상한 제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진보 진영이고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게 반시장주의가 아니냐라고 색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사실 토지 공개념만 하더라도 누가 시작했냐면 군부 정권 시절 옛날부터 노태우 했던 정부 얘기죠. 시절에 토지 옛날부터 했던 공개념이 얘기죠. 나왔고요. 네. 토지 공개념을 풀어준 대통령은 진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진영 논리로 토지 공개념이면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시각이고요. 주택거래 허가제도 사실상 지금 또 말을 안 했지 거의 뭐 절반 이상 80%는 하고 있거든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9억 넘어가면 출처 자금 증빙을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실질적인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네. 용어 자체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 물론 주택거래 허가제라면 좀 더 강화는 되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와 이거 정부에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해서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깐깐하게 거래를 하고 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그 체크를 얘기는 더 많이 하겠다는 그만큼 이제 의미거든요. 집값 급등의 어떤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투기 세력들 갖다가 좀 걸러내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강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제 부작용이 큰 게 청와대에서도 한 발 뺐잖아요. 이게 그냥 말 실수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잘못하면 이게 색깔 논리로 가면서 이게 색깔이 너무 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그 속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대책들이 나오겠느냐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과열이었고 많이 올랐고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게 한 지난 40년 동안 골마 터진 문제가 지금 또 맞아요.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네. 좀 어려워지면은 뭐 풀어줘 버리고 풀어줬다가 또 뭐 이거 하면은 또 묶어버리는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최근에 보면 부산은 또 풀어줬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안 풀어줘야 되는. 저는 일관성이 제일 부족한 게 이게 역대 정부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정책이 시장을 리딩을 가면서 이렇게 좀 이끌어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시장에 올라가면 규제하고 내리면 하고 땜빵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백결선생이 된 너무 거죠. 골마 백결선생이 터졌는데 되셨어요. 예. 문재인 정부라도 저는 일관성 있게 내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바라보고 이제라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지금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대전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규제 지역 요건이 포함됐는데 지정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표심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논리를 떠나서 좀 진정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네. 경우에는 표현의 정무수석께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부동산 매매 그 허가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제 그게 주택거래 허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에서 놀라고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공법 뭐 3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부정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다가 이 정부의 앞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참여정부 시절에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큰 골격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주택의 2주택은 거의 금지하는 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상은 주택거래와 관련해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1주택자만 허용하도록 하고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6개월 내에 처분을 하도록 해서 1주택 이상의 소유는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의 내용이 참여정부 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또
묘하게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초기에 수립했던 분이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 하셨던 이제 김모 지금은 나가 계시는 그분이 이제 하셨던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장 내에서의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 아까 강남에 30년째 사시면서 이렇게 대놓고 임대 막 붙여놓은 거 예,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 지인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와이프가 상가 분양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관리비만 나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시대가 네. 이제 상가 투자는 이제 아닌 시대라고 봐야 됩니까? 네, 상가 투자는 이미 뭐 글로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이미 다 뭐 투자 대상 부적격이라고 다 판단을 내렸고요. 네. 오피스만 그나마 수익률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투자도 좀 이제 철수하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상가 쪽은 상당히 유의해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법의 대출과 레버리지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경제가 좀 약간 버블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가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지금 하나씩 나타나는데 자영업자 몰락이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논문에서든 간에 그 가계부채가 높고 특히 주택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점진적으로 소득 내수가 약해지거든요. 감소가 되고 경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인플레이션의 수준에 맞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약간의 과도하거나 좀 외람된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좀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들이 지금 뭐 이쪽 상가 붕 떴다가 저쪽에 뜨면 여기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버는 사람만 버는 형태가 되는 묘한 투기꾼 시장 같은 어떤 상가 시장이 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위례도 아시겠지만 위례 상가, 위례 뭐 상가 지금 아주 초토화 상태거든요, 사실. 가보시면 뭐 텅텅 빈 데가 한 30-40% 이상 비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 30-40% 상가 비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주택 가격만 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내수 볼륨이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GDP 총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저성장, 뭐 저출산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나머지 자산이 좋은 데 가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장기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는데 부동산에 매몰된 나라들은 다 한 번씩 버블이 터졌습니다. 네. 안 터진 나라 하나도 없어요. 역사상. 그렇다면 우리도 버블이 터진 적이 과연 있었는가 보면은 글로벌 위기 때문에 잠시 영향이 있었지. 98년도요. 그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행히 재정 확충을 잘해서 잘 버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이 정상이냐라고 물어보면 한 분도 그냥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정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조차. 누구한테 물어봐도 정상이다, 더 올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대부분이 다 정상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기사에 재작년만 해도 미친 집값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기사들이. 그것도 좀 묘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 언론이 진정한 언론이라면 더 미친 집값이죠, 지금. 거래량은 줄는데 더 폭등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안 나오는 자체도 시장에 뭔가 이상한 변수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노출되는 순간 정부도 우려하는 거래 절벽과 경제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조심조심하면서 내놓고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말했다가 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경제가 이미 경제 상황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놔두자니 자꾸 더 올라가고 자정을 안 하고 이런 데서 좀 정부도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게 조금 신호들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방심할 시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이 지금 이제 한 교수님 말씀은 잘하셨는데 이게 원인과 결과 부분을 되게 뒤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현재의 그 상가 시장을 주로 이야기하면 상가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국내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위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투기 세력인데 그것을 갖다 과도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위례 쪽에 약속되었던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기에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있어서 주거는 모르겠는데 상가는 사실은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외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모든 책임 자체를 부동산 시장 내 시장 참여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조금 억울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것은 그분들의 잘못이고 또 기업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수출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더 좀 더 높은 큰- 곳에서 바라보시는 예. 분들의 어떤 다소 조금 미흡한 스포트가 영향이 미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부분은 잘못 섞어 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투기 쪽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했지만 원인은 결국은 정부죠. 정부에서 잘해왔으면 제가 좀 이런 부연 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네, 좀 해야 네, 되는데 네. 상가 시장은 아파트하고 이제 전혀 다른 시장이죠. 전혀 다른 임대 시장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인데 자 제가 12월 달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일본 부동산 회사하고 이제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다른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가 투자자의 고객은 임차인은 바로 이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데 물론 최저임금도 올랐고요, 경제도 안 네.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온라인이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 그것도 크죠. 집에서 그냥 저희 와이프도 요즘 다 그냥 클릭하니까 집에 맨날 뭐가 죄다 날아오거든요. 택배로 뭐 다 죄다 하네. 택배가 날아오는데 네. 그 온라인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게 되고 자영업을 침체시키는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존 효과죠. 집에서 다 하니까 대형 업체들이 물류를 장악하고 성장을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또 어떠냐면 온라인을 안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의 특징인가 봐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가서 직접 보고 직접 움직여서 동네 상권을 이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상가들이 꾸준히 잘 되는데 물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편하고 빠르고 좋고 이렇게 설림 현상이 강하잖아요. 아파트 투자 그러면 확 몰리는데 일본은 내가 돈이 없으면은 좋은 집도 이렇게 욕심을 안 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진짜 검소해가지고 돈이 있어도 적은 예. 집에 사냐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도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난 큰 집에 안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큰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시장만 보더라도 일본은 국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서로 공존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클릭만 하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 뭐 최근에 이제 또 이게 배달 업체가 이제 고가에 매각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배를 부르지만 자영업자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영업의 붕괴가 상가의 붕괴를 저는 초래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상가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가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이 세 분 모시고 나니까 막 지금 막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벌써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음에 또 모셔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뭐 또 다음에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좀 뭐냐 하면은 뭐 혁신도시니 무슨 뭐 그렇게 왜 서울만 몰리냐 해서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게 여기저기 막 내려보내고 했습니다만 KTX만 분주해요. 주말에 주초에. 그 가서 그냥 주중에는 그냥 뭐 잠시 머리만 눕히고 일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그쪽이 살아나질 않으니 맞습니다. 아니면 아싸라게 그러면 세종에 진짜 국회가 내려가든지 청와대도 내려가든지 뭐 이런 게 안 되는 가운데 이렇게 서울 살 수밖에 없는 그것도 답답하고 또 뭐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상가도 상가입니다만 이제 뭐 지방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냥 실수요자 입장이 되셔도 좋고 집을 사셔야 되는 입장도 좋고 다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조언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네,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뭐 서민이든 주택을 가지신 분이든 가지지 않는 분이든 원치 않게 시장 상황은 부동산 기존의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부동산 정치화되는 그런 모양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택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네, 네.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없으시면은 굳이 지금 시간을 지체해서 하시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오히려 불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시장이 지금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때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신 지금 예를 들어 준비가 충분히 않은데 불안감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건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의 방향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자기가 충분히 자기 준비금이 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좀 확보가 될 때까지는 조금 자중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저는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요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뭐 기성세대들은 뭐 돌아가는 거 이미 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젊은 세대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택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에 또 물량이 많고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하기 전에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줄 알고 계신데 결혼하기 1년 전에라도 당첨이 되시면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1년 안에 결혼하시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뭐 이렇게 연인 관계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집 때문에 헤어지지 마시고 그런 또 미래를 꿈꾸고 정부를 좀 믿어보고 또 네. 발품을 파시면 네. 또 좋은 또 신혼을 맞이하고 또 국가하고 결혼을 많이 해야 또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부도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을 좀 믿고 그쪽에 좀 많이 서칭을 하시면 좋은 뭐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 소장님. 저는 좀 불안감을 좀 내려놔라라고 말씀드리고 불안감.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집을 안 사다가 불안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신 분들도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이란 게 불안해서 내가 초조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니즈가 있어서 나의 자금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데 불안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기회는 충분히 많다. 이번 최근에 한 7년, 8년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설사 이번 상승기가 끝나더라도 또 다음에 또 내 집 마련 기회는 충분히 오거든요. 상기 신도시도 있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다주택자들이라면 이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3년 정도 네. 칼춤을 네. 추고 있는데 목을 내밀어서 굳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파도에 따라서 좀 흘러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사면 일단 사신 분들은 뭐 5년, 10년 정도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버틸 전략이 필요하고요. 집 수요가 너무 많은 분들, 3주택, 4주택 되는 분들은 주택수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무주택자들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넋 놓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또 불안한다고 안 사고 또 오르면 반등한다라고 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 시간을 벌고 내가 청약 통장을 더 준비하고 종잣돈을 더 만들어서 다음에 뭐 청약을 한다든지 뭐 거주자 우선 뭐 요건을 채운다든지 좀 이런 체계적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주간 전망대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2시간 더 하고 싶습니다. 2시간 더 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가끔씩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좀 살 만큼 산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있다 하셨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은 뻔하 있는데도 보면은 빙빙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몰라서 저런 건 아닌가 싶을 때 많을 때가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누가 서울 살고 싶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산 밑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강남에 한 2시간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체질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둘레길 돌고 집에서 이렇게 한 5분, 10분만 가면 시작되는 이런 환경에 약속도 먹고 하는 이 환경에 저는 젖어버렸는데 다만 좀 서울 출퇴근은 해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갖춰준다면은 이러면 뭐 GTX 얘기도 뭐 언제부터 나왔는데 시작하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서울 안 와도 살 수 있는 나라.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장기적인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항상 뭐든지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정치 논리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뭐 저는 신기한 게 두 박사님하고 한 교수님은 멱살잡이 하실 만도 한데 늘 서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멱살잡이를 할 좋은 또 의견을 갖고 계시고 공사를 잘 구분합니다. 봉사를 잘 구분하신다. 야, 아름다운 토론 문화를 갖다 두 분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김 소장님은 늘 저렇게 웃으시는 얼굴로 이 바닥에 계시면서 저렇게 맑은 얼굴 가지기 힘든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을 맞아서 부동산 시장 특별히 우리 김두한 클럽을 모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에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앞으로 어떤
그 추가적인 것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서 이야기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좀 오르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스타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왜냐하면 대기 천안 부분에 대한